The serum never corrupted Steve. Touché. But there has never been another Steve Rogers, has there?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어야 할 터입니다. 반쯤 흑역사 취급하던 인크레더블 헐크의 설정을 다시 살려왔으며 2세대 어벤져스의 시발점, 캡틴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교차점이니까요. 인피니티 사가의 명백한 두 기둥 중 한 축, 스티브 로저스의 빈자리는 그만큼 컸고 현재의 마블에는 이 공백을 메워줄 히어로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기대보단 우려가 더 컸는데 트레일러부터 보이는 액션씬의 어설픔, 중국 양산형 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마블 코리아의 홍보 쇼츠 등 많은 불안 요소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초기적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과한 PC는 없지만 비판 서사도 없고 무엇보다 유치합니다. 물론 엔드게임 이후 드라마가 연계된 마블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답습합니다. 이사야의 이야기가 담긴 팔콘의 윈터 솔저는 물론이고 무려 2008년작인 인크레더블 헐크도 봐야 하고 세밀하게는 이터널스도 봐두면 좋은 정도지만 사실 영화 내에 나오는 이야기만으로도 눈치껏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작중 리더 세뮤얼 스턴스의 세네 트리거의 노래 제목이 미스터 블루로 소개되는데 미스터 블루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세뮤얼 스턴스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의 깊이감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도 재밌고 이해하면 더 재밌는 느낌이 아니라 굳이 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것까지 봐야 해? 라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나쁜 영화냐? 그렇진 않아요. 아쉬운 대인 액션과는 다르게 슈트 액션은 꽤 볼만했고 레드헐크의 액션도 괜찮았습니다. 빌런의 행동 원리도 나쁘지 않았고 샘의 고뇌를 담은 모습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꽤 준수했습니다. 그놈의 벚꽃 엔딩만 아니었다면 더 높은 점수를 줘도 충분했을 작품이라고 봅니다. 일단 줄거리 정리해보고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는 전문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개인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영화는 대통령이 된 로스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과거 못난 모습만 보여왔던 그인 만큼 그를 향한 비난과 딸인 베티의 외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왜인지 전작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비추며 말이죠. 5개월 뒤 영화는 캡틴이 된 샘의 단독 미션을 비춥니다. 빌런에 해당하는 서펀트 소사이어티가 훔쳐낸 일본의 아다만티움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으로 아다만티움은 비브라늄보다 단단한 것이 징이라 밝혀집니다. 자원이 훨씬 제한된 아다만티움이 와칸다에선 비교적 흔한 비브라늄보다 강하다는 설정이 확정되면서 어느 정도 파워 밸런스를 맞춰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죠. 아다만티움은 케바포 이전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 바로 데버린에서 등장하는 로건의 클로입니다. 기존엔 MCU에 등장하지 못하다가 20세기 폭스와의 판권 문제가 해결되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다만티움이 작중 주요한 갈등 소재로 다뤄지는 것은 현재 계획된 일정은 없지만 추후 엑스맨 유니버스의 합류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아다만티움의 회수를 위해 투입되는 셈이지만 서펀트 소사이어티의 리더 사이드와인더와 아다만티움의 운송이 달리게 되자 샘은 사이드와인더에게 향하고 새 팔콘인 호아킨을 투입해서 아다만티움을 회수하죠. 그때 대인전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기존의 캡틴의 방패 튕기기 액션은 계승하고 잡졸도 수월히 물리치지만 한편으론 혈청이 없는 일반인 포지션을 부각해서 사이드와인더의 행동대장급 한 명에게도 쩔쩔매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여차저차 사이드와인더는 도주하지만 행동대장도 물리치고 아다만티움 회수에도 성공하는 샘 일행. 휴식을 가지는 한편 이사야 브래들리를 방문합니다. 이사야 브래들리는 스티브 로저스 이외에 또 하나의 캡틴으로 한국 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활약 대신 30년간 투옥되어 실험체 신세를 전전한 캐릭터죠. 이후 팔콘 앤 윈터 솔저를 통해 위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이 나실 때 팔콘 앤 윈터 솔저를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의 배경만 알아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다만티움 회수권으로 캡틴은 백악관에 초청되는데 이 초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사야도 함께 초청할 것을 요구하고 결국 이사야도 함께 백악관에 방문합니다. 로스는 일종의 아다만티움 조약을 통해 한 국가가 금속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추진 중이었고 이 백악관 행사도 이 조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파티였는데 이 행사에서 로스는 샘에게 어벤져스 재건을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관계가 케바포에서 꽤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작중 이사야도 캡틴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느냐 라며 이에 대해 언급하지만 샘은 의견이 갈릴 때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인처럼 로스의 지시를 받는 듯한 모습을 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자신의 친구가 심어져 로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를 붙이긴 하나 백악관에 초청받자 이사야를 대동하는 조건으로 응한다거나 어벤져스의 재건에 대해서 직접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로스에게 제안을 받고 고민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만 행동 원리의 기저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세를 고려하는 모습은 토니 스타크에 가까운 모습이지 캡틴의 행보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애당초 전작이었던 11호부터가 소코비아 협정에 캡틴이 반대파가 되면서 등 갈등이었죠. 퍼스트 어벤져 이후로 정부의 말을 듣는 것이 마냥 정답임이 아님을 알게 된 캡틴이 윈터솔저나 11호 등을 통해서 그게 옳지 못하다면 전 세계를 등지더라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게 캡틴 아메리카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셈의 모습은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분명히 인물이 바뀐 만큼 바뀌는 점도 있어야겠지만 캡틴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캡틴의 정체성이 임무를 잘 소화하느냐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선 스티브 로저스의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그 모습을 지켜봐왔고 그런 스티브가 믿고 방패를 맡긴 인물이 심지어 팔콘의 윈터솔저의 존 워커와 이사야 사건을 통해서 정부의 판단에 맡겼을 때 일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겪은 입장에서 여전히 친정부적인 모습을 보이며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전작에서 로스가 보여왔던 행보들이 있는데 바뀌었다는 말 하나만 듣고 대등한 파트너처럼 대하는 것 자체가 좀 기이하죠. 캡틴으로서의 무게감과 중압감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 작품에선 더더욱 이런 친정부적인 모습은 경계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백악관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자 갑자기 이사야를 포함한 경비 몇 명이 로스와 주요 인물들을 저격하면서 행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샘에게 추격당하는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일종의 기억상실 증세를 보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사야는 샘의 조언에 따라 저항하지 않고 체포에 응하게 되죠. 세계 인사들 앞에서 저격을 당한 로스의 입지는 추락했고 이사야의 무고함을 밝히고 싶은 샘과 이사야와 가까운 캡틴이 조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라고 일갈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대화에 캡틴이 반박을 못하고 물러난 뒤에 혼자 비밀 수사를 하는 그림 자체가 앞서 얘기했듯 썩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슈트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와인드에게 급습을 당하고 결투를 벌이는데 역시 일반인 포지션을 강조하듯 근접 격투의 스티브와는 다르게 첩보물의 요원처럼 숨어 다니며 싸우는 모습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대인 전투 단계에선 일반인이란 점을 의식해서 액션면에선 신경을 많이 쓴 점은 느껴졌어요. 간신히 사이드 와인더를 물리치고 그의 전화를 대신 받자 서펀트에 일을 맡겼던 흑막이 등장하죠. 통화 내용을 추적해서 상대가 1급 기밀 군사기지 캠프 에코에 있는 걸 확인하고 일반 군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인지 슈트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도 굳이 입지 않고 장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정체가 드러나는 흑막은 세뮤얼 스턴스.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어보미네이션을 만들기도 했던 과학자로 인크레더블 헐크가 끝날 때 후속 빌런으로 암시가 되었던 인물이 무려 17년 만에 등장한 셈입니다. 그런데 설정상 감마선에 노출돼서 힘 대신 슈퍼 두뇌를 얻은 캐릭터인데 그 슈퍼 두뇌가 느껴지는가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나 이사야 등의 뇌파를 계산해서 핸드폰 불빛으로 암시를 걸고 노래를 틀면 트리거가 발동돼서 세뇌를 거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세뮤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제외하면 캡틴 측근 인원들이 세뇌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쉽고 이 세뇌를 제외하면 그가 지능이 높다는 건 대사로 애매하게 표현될 뿐입니다. 특히나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는 확률 예측이 등장하는데 이게 치밀하지가 않아요. 예컨대 네가 밥을 먹은 뒤에 바로 누울 확률은 60%, 식후땡을 할 확률은 35%, 산책을 나갈 확률은 5%에 수렴하는군.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와 개쩌네 싶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다 갖춰 놓아야 하는데 어디까지나 확률 예측일 뿐이고 실제로 작품에서도 샘이 캠프 에코1으로 오지 못하게 이사야의 신변에 위협을 가했으나 고작 10%쯤 되는 확률을 뚫고 캠프로 와서 놀랐다는 발언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슈퍼 두뇌의 무서움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결국 특약 개발 능력 정도? 거기다 이 친구의 목적은 로스의 파멸이고 그를 위해 자수까지 합니다. 슈퍼 두뇌씩이나 가진 빌런이 스스로 자수하는 시점에서 이 친구가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아요. 최면 능력을 이용해 더 스릴러 같은 연출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트레일러로 이미 공개되어 있듯 최종 빌런은 레드 헐크로 잡혀 있으니 이 친구가 페이크 빌런인 건 이미 내정된 상황이라 긴장감이 크지 않죠.
사실 마블이 잘 나가는 상황이었다면 레드 헐크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았을 겁니다. 로스가 변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긴데 반해 변신 자체는 아주 짧은 시간만 이루어지니까요. 세뮤얼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야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각본인데, 이렇게 레드 헐크를 히든 빌런으로 잡은 각본과 촬영을 마친 후에 아무래도 요새 매출이 계속 안 좋다 보니 마블의 인기 캐릭터인 레드 헐크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효과로 레드 헐크의 존재를 아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갈등인 아다만티움 조약이나 세뮤얼 스턴스의 문제는 긴장도가 낮아지는 거죠. 결국 세뮤얼 스턴스의 플랜 A였던 세뇌한 미국 파일럿이 일본함을 공격하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킨다는 계획은 샘과 호아킨의 멋진 활약으로 무마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슈트 액션 얘기를 해볼 텐데, 캡틴 슈트는 팔콘 앤 윈터 솔저 최종화부터 와칸다로부터 개조를 받은 비브라늄제 슈트라는 설정이 도입됩니다. 케바4에서도 디자인이 바뀌고 기능이 좀 추가되지만 비브라늄제인 것은 마찬가지로 소닉붐을 일으킬 정도로 고속 비행이나 운동 에너지를 흡수 후 방출하는 능력도 갖추고 인도양 교전에서 비행기 상대로도 고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슈트를 갖춘 샘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좋습니다. 오로지 마지막 5분간 레드 헐크와의 교전만이 고전하게 했을 뿐이죠. 이게 슈트의 기능이 돋보이지 않는 대인 액션으로는 인간미를, 슈트로는 히어로의 멋짐을 부각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영화의 테마가 혈청이 없는 내가 미국 최고의 히어로가 된 건에 대하여 인 시점에서 이게 좀 괴리가 발생합니다. 비행 전투 중 호아킨이 부상을 당하고 샘이 내가 혈청을 맞았더라면 하고 자책하고 버키가 등장해 이를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작중 감정적으로 최고로 고조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혈청이라는 대사에서 사실 샘의 내면적 갈등인 캡틴의 자리에 맞지 않는 나는 능력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묘사 방식에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개인적인 시점이지만 저는 비브라늄 슈트를 갖춘 샘이 스티브 로저스보다 전투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세하다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샘이 열등감을 표출할 이유는 없을 정도로요. 팔콘 앤 윈터 솔저도 혈청 얘기를 빼면 드라마 전개가 안 될 정도로 혈청이 계속 언급되는 주제였는데, 이걸 케바4에서도 가져갈 정도로 혈청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라고 하기엔 분명히 대인전에서는 전투력의 차이를 어느 정도 얘긴 합니다만, 당장 윈터 솔저에서도 혈청을 맞지 않는 일반인인 베트록이 캡틴과 대단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티브 로저스가 혈청을 맞았다고 룰루랄라 수월하게 싸웠던 적은 거의 없어요. 분명 슈퍼솔저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능력치는 빼어났습니다만, 극도로 단련된 인간이라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항상 스티브의 액션 테마는 처절하고 힘겨웠습니다. 당장 지금 비교하고 있는 윈터솔저의 장면들만 생각해봐도 장정 몇 명만 들러붙어도 힘겨워하는 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엘리베이터 씬 끝나고 탈출 장면도 자세히 보면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굳이 바닥에서 힘겨워하는 장면을 길게 잡아주고 있죠. 캡틴의 액션들은 대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미 어벤져스가 시리즈를 더해갈수록 스케일이 커져가는 걸 함께 지켜봤잖아요. 개인적으로 MCU에서 캡틴의 무력치 자체는 대단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어벤져스 1의 헐크 토르만 해도 이미 캡틴의 능력 밖의 존재입니다. 타노스까지 가면 잠시 쎄쎄쎄하는 것도 대단한 의지의 힘이라고 칭찬할 정도니 사람들의 기대치도 그렇게 높진 않았으리라 보고요.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 스베인보단 분명 한 티어 높지만 세계 스케일로 보면 대단치 않은 캡틴이 캡틴일 수 있었던 건 정신적 지주면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케바4에선 대인 액션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부각한다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혈청 언급, 그리고 버키의 조언도 혈청이 있다고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진행돼 버리니 자연적으로 관객은 무력에 관심이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력으로 놓고 보자면 뭐 그래요, 슈트 없이는 좀 약할지도 모르겠는데 슈트만 입으면 소닉붐도 일으키면서 날아다니잖아요. 운동 에너지를 모아서 뿌앙하고 반사도 하고 비브라늄 날개로 칼날 베이까지 익히는 등 샘의 전투력은 이미 스티브와 1대1로 싸워도 딱히 꿀릴 게 없는 수준입니다. 날개의 내구성이 문제였는데 비브라늄제로 바꾼 시점에서 그 문제도 해결됐죠. 이쯤 오면 스티브는 그냥 원반 좀 잘 던지는 동네 착한 형 수준이 됩니다. 당장 인도양에서 비행기들의 미사일을 격추한 것만 해도 땅에서만 활동 가능한 스티브는 수행하지 못했을 능력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내가 혈청만 맞았으면 까이꺼? 이러고 있는 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단 말이죠. 물론
물론 이 혈청이라는 키워드에는 단순히 무력지수치만이 아니라 스티브 로저스가 캡틴으로 수행했던 모든 것을 함의하는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정작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타협하려는 자세 등을 보이는 것 등 캡틴의 굳건한 신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면서 무력에만 자꾸 집중하니 영 그림이 애매하다는 것이 첫 번째. 둘째로 샘의 최대 고민인 이 혈청은 이미 팔콘 앤 윈터 솔저를 통해 훨씬 심도 있게 진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Yet I'm still here. No super serum. No blonde hair or blue eyes. 존 워커라는 2대 캡틴 아메리카를 안티테제로 등장시키고 그가 혈청을 맞았음에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건 혈청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다 라는 걸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영화에선 샘이 존이 했던 뻘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지금 MCU가 영화에서 꾸준히 취하고 있는 스탠스인 드라마는 보면 좋고 안 봐도 이해하게 요약해주겠다 와는 다르게 드라마를 필수로 봐야 하고 드라마를 본 입장에서도 캐릭터만 바꿔서 똑같은 고민을 심도 얕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쪽도 안 본 쪽도 마이너스가 되는 이상한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The only power I have is that I believe we can do better. 왜 이런 얘기를 했던 캐릭터가 다시 혈청 단계로 되돌아가야죠? 차라리 남이 혈청 드립치면 샘이 버키와 눈빛 교환을 하면서 웃어 넘기거나 하는 식의 장면을 넣어 드라마와 연결점만 만들고 캡틴으로서의 선한 마음이 부족하지 않은지 조금 더 갈등의 주가 되었다면 드라마와 또 겹치지 않고 계승자의 고민으로서도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샘이 그렇게 캡틴의 부족한 나의 고민에 빠진 사이 세뮤얼은 샘이 로스의 약성분 의뢰를 맡긴 친구를 죽여버리고 샘에게 가서 자수해버립니다. 어차피 자수할 건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쟤만 죽여봤자 연구소엔 아직 자료가 남아있을 텐데 싶긴 하지만 약성분을 알아내서 해독제를 만들기 전에 로스를 변신시키고 싶었다고 치고 로스의 치부를 떠내는 제보를 하며 자수한 덕에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다뤄지고 결국 로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레드 헐크화 되고 맙니다. 로스는 인크레더블 헐크의 사건상 베티와 서먹한 사이인데 사건이 터지기 전 베티와 간신히 통화에 성공하고 벚꽃길 산책 약속을 잡는 등 나름의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 헐크화가 되는데 여기서가 이제 제일 어이가 없어요. 영화 내내 테마가 그랬듯 레드 헐크는 캡틴이 된 샘의 능력 밖의 존재였고 샘은 로스를 딸과의 추억이 깃든 벚꽃길까지 데려와 나를 기억해보라며 호소하고 슈트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면서 처절히 싸우지만 결국 패배 직전까지 몰립니다. 비브라늄의 운동 에너지 반사로 큰 폭발을 일으키며 마지막 한 수를 더 보지만 거기서도 회복하고 깨어나는 레드 헐크를 보고 패배의 직전. 벚꽃잎을 보며 다시 한번 레드 헐크를 설득하자 얘가 알아먹고 헐크화를 해제합니다. 분명 똑같은 조건으로 3분 전에 시도했을 땐 안 되던 게 고효줄 액션씬 다 떨어지니까 갑자기 돼요. 전이 벚꽃 엔딩이 있을 수 있는 클리셰적인 전개를 정말 짜치게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흔한 왕도적인 엔딩인데 후지죠. 하다못해 레드윙 가져다 베티랑 영통이라도 한번 걸어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게 영화 전체적으로는 계속 로스가 변했다고 믿으려고 한 샘의 선한 믿음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스 같은 악한도 선인이 될 수 있다면 팔콘도 어엿한 캡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일 수도 있어요. 기존의 캡틴 3부작에 비해선 너무나 나이브한 연출인데 이 부분은 명백히 팔콘의 윈터 솔저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엔 8회인 강력 스포가 들어갑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타임바 참고해서 넘어가주세요. 드라마에선 혈청을 맞은 난민들 플래그 스매셔라는 빌런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무고한 이들을 테러로 죽게 만드는 악한들인데 이 집단의 수장인 칼리 무건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는 샘의 모습이 작중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파렌솔 드라마 자체가 이걸 통해 샘의 선함을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결국 드라마에선 샘은 칼리를 회유하는데 실패하고 칼리가 죽고 마는데 로스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를 포용함을 통해서 전작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샘 역시 캡틴으로 성장하는 묘사라고 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칼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8회윤에서도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로스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는 이 근거 없는 믿음은 둘째치더라도 결말이 고작 헐크화된 로스에게 딸과의 추억을 들먹여서
헐크화를 푼다 여서야 김이 많이 새죠. 로스가 딸과의 추억으로 인해서 헐크화를 풀었다는 게 로스의 사람 됨됨이가 바뀌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헐크는 헐크고 로스의 인간성은 별개니까요. 헐크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통제가 어려운 게 성격이 나빠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치 영화는 이 두 가지가 동치인 것처럼 놓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이야, 헐크화를 자력으로 풀다니 로스 너 변했구나. 예? 양보해서 레드 헐크화가 인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대사가 문제가 됩니다. 홧김에라곤 해도 아담한티움 조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자 아담한티움을 독점하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어야 해 라는 대사를 치는데 본래의 성격과 연관이 있다면 영화가 고생해서 성사시킨 아담한티움 조약의 의도가 불투명하게 되는 대목이죠. 사실상 선해졌다의 증거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베티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데 악인도 가족에겐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인성을 고치는 첫 단추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구 주딱으로서 그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지를 알아보기엔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묘사죠. 케바포는 슈트 액션만 놓고 보면 꽤 괜찮은 작품이고 그동안 마블이 쌓은 경험치는 한 구석으로 치워놓고 2000년대쯤에 적당한 히어로물 고스트 라이더나 그린 랜턴, 딱기의 선택 같은 작품들 이 작품들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시리즈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나오기 이전에 유치한 영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 아이언맨 대사가 없고 아이언맨 슈트의 까리함과 로다즈의 능청이 좀 부족한 아이언맨 1 정도? 때와 비교해보자면 그럭저럭 괜찮은 영화죠. 그리고 이 영화에 괜찮다는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장대한 조건이 붙는 시점에서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액션이 멋진가? 또 물론 중요하지만 액션으로 히어로의 어떤 면을 표현하는가? 또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선 액션 연출들이 아쉬웠고 빌런들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퇴보한 정체성과 얕은 심도의 스토리도 불허였습니다. 드라마 없이 엔드게임 보고 이어서 보는 입장이라면 샘이 언제부터 캡틴으로 인정받았지? 부터 의문이고 드라마를 보고 왔다면 접신물에서 참방되는 이 스토리가 만족스럽긴 어렵죠. 가오갤3도 추억을 볼모로 잡을 뻔한 영화여서 개인적으론 아쉽게 봤었는데 키치함이 원래 컨셉이고 완전히 팬서비스 노선으로 잡은 가오갤3보다 유치한 시점에서 캡틴 시리즈에 대한 노선을 재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개는 샘이어서가 아니라 누굴 가져다 놔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서사가 쌓인 걸로 그나마 좋게 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많이 아쉬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연도 빌런도 이러니 조연들은 괴멸적인 수준인데 단적으로 루스 베세라프는 배우가 작다는 것 외에는 영화관을 나서는 순간 휘발될 정도로 기억에 남지 않는 캐릭터였어요. 사이드 와인더도 지안 카를로를 섭외해서 이거밖에 못 쓰나 싶을 정도로 특유의 쫄깃한 카리스마 연기를 선보일 구간이 첫 등장씬 외에는 없었고요. 요새 파멸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마블의 작품치곤 그래도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 작품입니다. 스파이더맨, 닥스처럼 기존 인피니티 사가에서도 솔로 영화가 있던 작품이 아닌 새로 주연으로 부상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탄탄한 팔콘의 캡틴 영화화도 이 정도라는 건 앞으로 등장할 썬더볼츠나 많은 새로운 히어로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마블만 힘든 게 아니라 슈퍼히어로란 장르 자체가 침체기로 가고 있는 모양새라 마블이 제품을 찾을 때까지 관객 수가 충분히 유지되어 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슬슬 놔줄 때도 됐나 싶은데 그래도 둠스데이와 스파포가 나올 때까진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언맨부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까지 약 13년의 추억이 있는 시리즈다 보니 아직은 놓기가 좀 아쉽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Look, we tastemakers, groundbreakers, fuck up, we crown shakers. Moved us out the margin, we're writing, that's how we found paper. Hustle nature, since we was riding back on the scooter razors. Had no stable footage since then, I've been an earthquaker. Brown sugar and cinnamon, don't think that I'm the greatest, I just settle for the synonyms. Hey,